안녕하세요. 학술적 글쓰기 2주차 1강입니다. 지금 제가 한 첫 주인데 오늘 목요일이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아직 공식적인 얘기는 없지만 코로나 4차 코로나 유행이 지금 현재로서는 갑자기 수그러들 것 같지 않아서 아마 4단계가 유지될 것이고, 그렇다면 학교는 또 온라인 수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 수업을 지금 녹화 중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뭐 마치 그 녹화할 때 마치 생방송처럼 얘기하는 식으로 따지면 이번 주가 이제 2주차인데 뭐 이런 식인 거죠. 이번 주가 2주차 강의가 되는데 원래 이제 대면 강의였다면 첫 시간에 아마 내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수업을 같이 하는, 토론을 같이 하는 의미로서도 필요하고, 또 대면 지도를 같이 받는 의미로서도 조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제가 아마 지난주 강의했죠. 뭐 이번 학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내내 온라인 수업이 될지 아니면 뭐 다시 대면 수업으로 전환할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생각으로는 여러분들 그 한 학기에 2번 대면 지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대면 지도를 줌으로 할까? 만약에 온라인 수업이라면 줌으로 할까 생각 중이고, 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되면 당연히 우리가 만나서 대면 지도를 하면 되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아무튼 줌으로 하든 대면으로 하든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수업 시간 외에 다른 시간을 맞춰서 조를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대면 지도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최소 지금 6명을 한 조로 잡을 생각인데, 그래서 5개의 조가 한 반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반당 넉넉 잡아 1시간씩 잡으면 5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수업 시간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 외에 별도의 시간을 잡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는 시간, 공강 시간 이런 것들이 맞는 사람들끼리 조를 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강의를 들으면 그 주 내로 나한테 그 아이캠퍼스에서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월요일날 우리가 월수 수업이잖아. 원래는 월수 수업인데 월요일날 9시 수업인 학생들 반, 내가 2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시에 수업을 시작하는 반이 있고 10시 반에 시작하는 반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9시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 반은 월요일날, 그러니까 한 학기 2번입니다. 매주가 아니고 월요일날 한 학기 2번, 중간고사 이전하고 아마 기말고사 이전 이렇게 될 텐데 2번 이제 날짜를 따로 잡을 거예요. 그때 대면 지도를 받는 겁니다. 월요일날. 그리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수업인 학생들, 그 학생들은 화요일 날로 하겠습니다. 내가 수요일 날 하면 좋은데 수요일 날 오후에 내가 다른 일이 있어서 그 오후에는 대면 지도를 못 하기 때문에 그냥 아예 요일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대면 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 대면 지도가 있는 주는 수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면 지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도 그렇고 수요일 날도 그렇고 마찬가지니까 월요일 날 반 학생들은 대면 지도 한 학기 2번 할 때, 그때는 수업 시간이 아니라 또는 수업 동영상을 대면 지도를 받는 동영상 하나, 각 조에 해당하는 그것만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대면 지도를 받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면 수업이라면 수요일 수업, 월요일 수업이 없는 거죠. 구주는. 다만 조별로 정해진 시간, 그 시간에 찾아와서 또는 줌으로 대면 지도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월요일날 9시 수업인 학생들은 월요일날 자신의 비는 시간, 공강 시간을 찾아서 최대한 3개, 못해도 2개 정도, 1순위, 2순위, 3순위 제일 좋은 시간, 그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이렇게
3개를 적어서 이게 이제 원래 대면 수업으로 하면 칠판에다 쭉 적어가면서 이제 바로바로 하면 이제 쉬운데 대면으로 조를 짜지 못하니까 그게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 선택지를 미리 받아놔야 조를 짜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9시 학생들은 수업 시간 빼고 9시부터 10시 15분이 원래 수업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빼놓고 정 다른 시간이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빼놓는 겁니다. 그 시간 빼놓고 10시부터 합시다. 10시부터 1시간 단위로 10시, 11시, 12시. 그리고 월요일 날은 12시부터 1시는 안 돼요. 12시, 1시는 또 내가 다른 일이 있어요. 12시부터 1시는 빼고 그러니까 10시, 11시, 12시 아니 10시, 11시까지 하고 점심시간 12시 빼고 그 다음에 1시, 2시, 3시, 4시, 5시까지 시간대, 그 시간대 중에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 그리고 월요일날 10시 반부터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마찬가지로 화요일날은 우리 수업 시간이 따로 없으니까 9시부터 5시까지. 그러니까 끝나는 시간 6시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대가 어떻게 돼요?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9개의 시간대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는 거를 1순위, 2순위, 3순위 그러니까 공강 시간입니다.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면 다른 수업들도 대면 수업으로 전환해서 상충할 수가 있으니까 원래 우리가 대면 수업을 했을 때 받는 수업 시간에서 빠지는 시간을 골라서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럼 정리해서 조를 짜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 그 얘기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 매체 철학을 통해서 알아본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어서 단계별 글쓰기 우리 책으로 따지면 이게 내가 옛날 책을 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쪽수는 좀 틀릴 수 있어요. 학술적 글쓰기 뭔가 뭐 이런 얘기 했겠죠? 이제 뭐 앞에 얘기는 뭐 별거 없으니까. 그래서 이튼스쿨 얘기했고 비판적 사고로서 이걸 쓰기 했고 네. 학술적 글쓰기 종류 뭐 이런 얘기를 안 한 것 같긴 한데 뭐 별 얘기 아니니까 넘어갈까요? 잠깐만. 거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단계별 글쓰기 PPT인데 그 전에 학술적 글쓰기란 무엇인가, 글의 종류와 특징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 보시면 묘사, 서사, 설명, 뭐 논증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뭐 국어 시간에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글은 이제 논증적인 글인 거죠. 우리가 읽고 또 그 읽은 글을 토대로 쓰는 글, 그런 것 다 논증적인 글인 거고, 글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뭐 표현을 위한 글, 정보 전달을 위한 글, 설득을 위한 글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우리 글은 또 설득을 위한 글인 거죠. 뭐 다른 문학 장르하고 다르고 논증적인 글이니까 설득을 위한 글이고, 학술적인 글의 종류는 논문이 있고 뭐 연구비 실험 보고서가 있고 평론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우리는 논문을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서 글을 쓰고 하는 그 훈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논문을 쓰기 위한 글이지만 뭐 이런 종류 학술적인 글의 종류 중에서 우리가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평론 같은 거죠. 학술적인 글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뭐 대중적으로 보면 뭐 영화 평론이라든가 뭐 요새 드라마도 평론하잖아요. 드라마 평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술적인 글에 속하고, 우리는 이제 논문 쪽이고, 연구비 실험 보고서는 과학적 글쓰기 뭐 이런 데서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인 거죠. 그래서 그건 객관적인 것이고,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논평을 하라고 그러면 어떤 글을 논평할 때 이 글은 너무 주관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관적인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하고 좀 다른 거죠. 과학은 사실을 탐구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사실은 결론이 그래서 그렇지 결론에 이르기 전까지 뭐랄까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에 의해서 인정받고 그리고 이제 논증이 된다, 증명이 되고 그래서 정 정설이 되기 전까지는 그것도 역시 견해인 것이죠. 그 견해를 피력하는 데 견해를 자기 견해를 드러내는 건데 그 자기 입장과 자기의 주관적인 견해를 설득을 통해서 객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객관화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논거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냐에 따라서 그 설득력이 이제 좌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인문학적인 어떤 글들이 주관적인 것이라고 하면 주관에서 출발한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연금 실험 보고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객관적인 뭐 실험 데이터, 뭐 실험 방식, 시간, 어떤 실험 재료들, 뭐 이런 것들, 뭐 이게 어떤 견해가 성립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객관적인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넘어가시고 단계별 쓰기 프로그램을 이제 들어옵니다. 자, 단계별 스텝 오브 라이팅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뭐 한 발 한 발 올라간다 이런 뜻이고 SWP라고 줄이는데 요약, 논평, 에세이 이런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요약 그러니까 뭐 단계별 이렇게 그 계단을 올라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쉬운 거부터 차근차근 어려운 거로 그러니까 요약이 좀 더 쉽고 논평이 좀 더 까다롭고 에세이가 가장 힘들다 뭐 이런 뜻도 있는 거죠. 사실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건. 그래서 이제 우리 과제도 요약은 2천자, 뭐 논평은 3천자, 에세이는 4천자, 6천자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점수도 10점, 10점, 20점, 40점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고요. 짧은 것에 긴 것으로. 그리고 단계별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스텝 오브 라이팅이라고 하고 요약, 논평, 그 다음에 에세이 이렇게 하면 요약은 논평을 쓰기 위한 수단, 논평은 에세이를 쓰기 위한 수단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또는 현실에서는 우리 교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해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요약은 요약대로, 논평은 논평대로 자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런 데를 계속 들어야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인이 돼서 회사에 취직을 해서 어떤 이제 업무를 배당받았다고 합시다. 예컨대 뭐 여러분이 취직한 회사가 뭐 라면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향후 이제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뭐 스프를 개발하려고 스프를 개발해서 스프 시장에 뛰어들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그 상사가 여러분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릴 거잖아요. 자, 지금 현재 스프 시장, 그 스프를 판매하고 있는 그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조사해서 보고해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저런 자료들을 다 찾아서 그 자료를 한꺼번에 그냥 상사한테 줄 게 아니고 요약 정리를 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고를 할 거예요. 브리핑이라고 해요. 브리핑. 전체 회의에서 브리핑을 할 수도 있고 자기 직장 상사에게만 바로 브리핑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브리핑이 바로 자료를 요약 정리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약이 바로 그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브리핑을 마친 다음에 상사 그 다음 업무를 지시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 시장에 진입하는 게 좋을지 또는 그 시장에서 그 이전에 그 현재 그 시장에 빈틈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뭐 각 회사의 제품들이 어떤 건 좋고 어떤 것은 어떤 점에 취약점이 있고 어떤 것은 어떤 점에 장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해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논평입니다. 요약 정리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자료에서 어떤
평가할 지점들을 찾아내는 거죠. 자기의 의견을 거기다 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논평 단계일 거고, 아까 미리 말했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시장에 어떻게 진입할지를 계획을 세워봐라. 그게 바로 이제 에세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 단계. 이게 이제 에세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약과 논평과 에세이는 각각 그 자체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죠? 요약은 브리핑, 논평은 벤치마킹 하는 거고, 에세이는 해결 방안을 찾는 거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에 오면 SWP의 단계별 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약, 논평, 학술 에세이. 지금 이 책의 구성이 일단 전체적인 얘기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세부적인 얘기를 합니다. 요약, 논평, 학술 에세이 여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지금 있지만 다시 또 요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올 거고, 그리고 거기에 그에 따른 연습 문제들, 예제 문제들 뭐 이런 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요약 거기 보시면 요약은 축약하고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축약,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약을 하라 그러면 대개 이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방식, 교과서를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칩니다. 밑줄을 치고 쭉 읽어가서 다 읽고 나면 요약하라고 그러면 이제 그 밑줄 친 부분들을 골라서 그것들을 이어갖고 그냥 전체적인 요약이라고 이제 내놓는 거죠. 근데 그건 축약이라고 합니다. 요약과 축약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림을 내가 좀 미리 그려놨는데, 자, 이를테면 이제 여기 보시면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물고기를 요약해라. 그러니까 물고기의 작은 미니어처를 만들어라. 축소해봐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줄을 그어요. 줄을 쭉 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텍스트인 거죠. 텍스트에다가 밑줄을 긋고 그 밑줄을 이렇게 모아놔요. 그러면 이제 뭐 A, B, C, D, E, F, G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죠. 근데 이게 물고기 모양은 안 보이죠?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텍스트에 줄을 친다는 것은 줄 친 부분과 줄 안 친 부분이 있는데 요약할 때 이 줄 친 부분만 뽑아낸다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텍스트에서 당신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밑줄을 쳤지만 원래 텍스트에서 줄 안 친 부분이 아무 역할을 안 한다면 사실 원래 쓸 필요도 없었겠죠. 그 역할을 하는 건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 밑줄 친 부분들, A에서 B, B에서 C로 가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살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 과정이 빠져버리면 자칫하면 A와 B는 동떨어진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갑자기 A에서 갑자기 B가 나오는 거가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줄여놓는다고 해. 줄여놓으면 이해할 수 없는 글이 되어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 동안 플라톤의 프로타고라스를 읽을 텐데, 그 프로타고라스라는 책을 플라톤이 쓸 때, 플라톤은 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인데, 프로타고라스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플라톤은 딱 그 정도 분량을 할당한 거죠.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요 정도 분량에다 글을 쓰는 게 딱 좋아.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감히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더 간략하게 쓸 수 있으면 플라톤이 간략하게 썼겠죠. 더 길게 쓸 필요가 있었으면 더 길게 썼겠죠. 딱 그만큼 써야 됐기 때문에 그만큼 쓴 거라고 봐야 됩니다. 대단한 작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좋은 작품이 나쁜 작품이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제대로 된 잘된 요약을 하려면 이렇게 축약해서 줄 긋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 보는 것처럼 물고기의 눈, 물고기의 지느러미, 뒷지느러미, 앞지느러미, 배지느러미 이런 것들 포인트를 따서, 이게 논리적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포인트를 따서 옮겨오는 거죠. 그래야 작게 줄여도 여전히 물고기의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야 텍스트를 요약해도 건너뛰는 부분이 안 생기고 하나의 완성된 글, 그러니까 요약은 사실 새로운 글을 쓴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원글이 있는데 원글의 구조를 반드시, 구조라는 말은 그렇고 원글의 글의 흐름,
순서 이런 걸 꼭 따를 필요는 없어요. 요약하는 거는. 그렇죠. 네. 이를테면 뭐 소설책을 요약한다 그러면 뭐 추리소설이면 추리소설에서는 범인 맨 나중에 잡히겠죠. 근데 그걸 요약하면 범인을 먼저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범인은 누구였고 그런데 그 과정을 추적하는 것은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야 오히려 추리소설의 재미는 당연히 줄 수 없죠. 요약글이니까 재미는 줄 수 없지만 요약을 전달받는 쪽에서는 그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 그래서 이 눈이 뭐고 뒷nor비가 뭐고 이런 얘기들은 이제 우리가 요약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논평 단계. 논평 단계로 가면 이 논평에서는 요약이 먼저 선행되는 이유가 요약을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논평할 때 엉뚱한 소리를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새 많이 겪으실 거예요. 특히 SNS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난독증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글을 써놨는데 거기다 대고 엉뚱한 걸 트집 잡아서 욕을 한다거나 비방을 한다거나 또는 뭐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을 짚어서 칭찬을 한다고 해서 뭐 머쓱해진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텍스트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건데 논평이 바른데 일종의 반응이잖아요. 이 글 좋네, 나쁘네. 근데 논평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 많이 썼던 독후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논평은 독후감하고 다른 겁니다. 독후감은 자기의 느낀 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만 논평은 평가하는 거거든요. 잘했다, 잘못했다. 그리고 왜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거기까지 해야 논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를 엉뚱하게 이해하면 엉뚱한 논평이 되기 때문에 요약이 정확히 해야 되고 그래야 논평이 왜곡되거나 과장되거나 편파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약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논거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논평문을 받아보면 주장은 있는데 근거가 없거나 또는 근거가 너무 허술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논평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학술 에세이. 학술 에세이라는 말은 뭐 만들어진 말이라는 얘기를 지난번 했을 것 같은데 학술 에세이는 논문이긴 하지만 대학에 갓 들어온 1학년 학생들이 논문을 쓸 걸 바랄 수는 없으니까 논문을 쓰기 위한 어떤 기초 단계, 논문과 유사하나 논문처럼 엄밀하지 않은 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에세이란 말을 붙인 겁니다. 물론 이제 서양에서는 에세이라고 할 때 논문이라는 뜻으로 쓰지만 우리는 좀 에세이를 좀 느슨한 의미로 쓰니까 그래서 전문적이지 않으나 논증적인 글이라는 것이고요. 또 해결이 필요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거를 통해 자신의 해결 방안을 논증해서 설득하는 글이다. 이게 바로 학술 에세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문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 있어야 되고 해법이죠.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 자,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뭐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는 이게 이제 논증적인 글의 구조인 거죠. 그게 이제 학술 에세이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글은 학술적 글쓰기는 문제 설정의 에세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뭐 2학기니까 이제 1학기 때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뭐 어떠한 것에 대해서 뭐 설명하시오. 뭐 이런 이제 문제지를 받았을 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답안지를 작성하는 과정. 그것도 이제 에세이인데 그거는 이제 문제 완성형. 문제가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에게 부과되는 거죠. 이건데 우리가 쓰는 에세이는 문제 설정형. 문제부터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어딨냐? 여러분들이 읽는 책들이 있는 거죠. 프로타고라스 책.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뤄볼 만한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고 자료를 찾고 생각을 하고 책을 다시 읽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학술 에세이인 거죠.
자,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요약, 그 다음에 형식적 요약, 기본 지침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제 대면 수업이었다면 75분씩 두 번의 수업을 하는 거죠. 월수 이렇게 나눠서 뭐 지난 학기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시간 강의니까 동영상을 3개를 찍어서 올렸는데 뭐 좀 번거롭고 끊어가기도 좀 그렇고 해서 이번 학기부터는 막 지난 학기 거의 대면 수업이었기 때문에 뭐 별로 그럴 고민은 또 안 했습니다만 처음에 코로나 처음 터지고 나서 황당했어요. 그죠? 갑자기 안 해본 동영상 수업을 하라고 그러고 막 황당해서 그때는 이제 고지고대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 시간 한 개씩 그래서 3개의 동영상을 올렸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뭐 좀 융통성이 생겼기 때문에 2개의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직접 만나서 수업을 하게 되면 뭐 이런저런 소리를 하게 되고 잔소리도 하게 되고 또 뭐 재미난 얘기도 좀 원래 그런 거 잘 못하지만 좀 하게 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강의 밖에 얘기도 하고 또는 뭐 분위기 타면 좀 다른 얘기 더 자세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지만 아무래도 이제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혼자서 떠들다 보니까 얘기가 좀 담백하게 됐죠.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를 빼고 뭐 그렇게 돼서 교육부 지침도 사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50분 강의면 동영상으로 강의할 때는 25분 강의면 된다. 이 교육부 지침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 얼마 35분 정도 찍으면 되나? 75분이니까 35분, 70분 그렇죠. 한 35분에서 40분 사이 그 정도 길이로 동영상을 2개를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점은 그럼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약 단계로 다시 넘어오죠. 요약은 형식적 요약 기본 지침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물고기의 어떤 특징적인 점 그런 게 이제 기본 지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약을 할 때 어떤 걸 지침으로 삼아야 되냐 뭐 이런 말 때문에 만든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여기 이제 그 도표를 보시면 그 요약 단계 도표를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요약 과정이 나와 있잖아요. 텍스트를 형식적으로 요약한 다음에 요약문을 작성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 기본 지침에 맞춰서 그 요소들을 찾은 다음에 그 찾는 것 그게 이제 형식 요약이고 그 요소들을 찾은 것들을 버무려서 일반적인 문장으로 만드는 거를 이제 요약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약의 지침은 글쓰기의 기본 요소를 논리적으로 따져나가면 된다 이런 말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글을 요약한다고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글을 쓸 때 이 글에서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일지를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글은 논증적인 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저자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는 거죠. 맞죠? 말하자면 어떤 저자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려고 했을 때 어떤 점들을 빼놓지 않고 꼭 집어넣어야겠다고 생각할지 그걸 생각하면 거꾸로 우리가 요약할 때 찾아봐야 될 지점이 어떤 건들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에세이, 문제 해결형 에세이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에세이에서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야 할 것들이 뭘까요? 첫 번째, 문제. 말 속에 나와 있잖아요.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가 이 글에서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그걸 찾는 겁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다양한 글들 속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 얼마든지. 그래서 이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현안 문제. 이걸 이제 현안 문제라고 합니다. 현재 이 글에 달려있는 문제 뭐 이런 뜻으로 쓰는 것 같은데 현안 문제. 이거는 뭐 다른 얘기하면 논의 주제라고도 해도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국어 시간에 많이 찾아보던 거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대개 이런 것들은 이제 질문 형태로 진술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문제, 간접 질문 형태로 되겠죠. 여기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찾아봐야 될 거예요. 현아 문제. 두 번째,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에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금방 논리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거는 주장, 해결책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순서가 좀 바뀌어 있죠. 그래서 3번 주장, 논지, 견해, 결론, 해결책.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적혀 있는 것처럼 현안 문제와 주장은 서로 종합적이어야 한다. 무슨 소리냐면 인생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인생은 뭐라고 대답했다 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종의 검토를 할 때 내가 제대로 분석을 잘했나 검토를 할 때 현안 문제와 주장을 맞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의 형태로 주어졌는지, 질문과 답이 안 맞는 건 아닌지, 질문 따로 답 따로 노는 건지, 질문에 대한 엉뚱한 답을 한 건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자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검토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글을 잘못 읽었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이건 여러분들이 금방 뒤에 있는 연습 문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범하게 되는 실수인 거예요. 현황 문제와 주장을 맞춰보는 겁니다. 근데 안 맞춰보면 엉뚱한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다시 넘어가서 핵심어와 그 의미라고 되어 있어요. 텍스트에서 자주 언급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키워드 뭐 이런 거잖아요. 키워드인데 여기 이제 그 키워드뿐 아니라 그 의미까지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핵심어 당연히 자주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문장 요소, 문법적 요소 때문에 자주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뭐 있다, 지금 있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지만 있다라는 말은 웬만한 글에선 주제가 되지 않죠. 사실은 뭐 있다라는 말을 철학적으로 분석한다면 또는 뭐 있다의 논리적 아니 문법적 기능을 탐구한다면 뭐 이런 주제일 때는 있다라는 말이 핵심어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꼭 자주 나온다고 해서 핵심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자주 나오면서 그 말을 두고 논란이 벌어져야 되는 그림입니다. 이를테면 뭐 인간의 영혼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동물들의 영혼과 다른 차이점 이런 주제를 다룬다고 하면 거기 인간이란 말도 자주 나올 테고 뭐 동물도 자주 나올 텐데 인간과 동물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그걸 가지고 글 안에서 논란을 벌이지 않죠. 하지만 영혼은 계속 논란을 벌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주제를 다뤄야 되니까. 그래서 영혼이라는 게 뭐고 동물에게는 영혼이 있는 건지 있다면 영혼은 어떤 형태가 되는 거고 인간의 영혼은 또 어떤 건지 뭐 계속 영혼이라는 말을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의미인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의미를 찾으라고 그러면 핵심을 찾아놓고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 저자가 그 의미를 사전적인 의미와 달리 해석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뭐 플라톤의 그 프로타고라스 책을 교실에서 수업하진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읽고 끙끙대고 그래서 글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수업 시간 다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게 할 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틈나면 조금씩 이제 그 플라톤이라든가 아니면 프로타고라스에 대해서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 좀 얘기를 할 텐데 이를테면 이제 여기 뭐로 할까요? 프로타고라스에서 다뤄지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덕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냐 뭐 이런 게 있어요. 처음 듣는 거로 여러분들한테는 대부분 아마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덕이라는 말은 잘 쓰는데 그 덕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얘기는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아마 대개 사람들은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따져보면 우리가 좀 복잡해. 그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막연한 생각이나마 그것도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제 덕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소크라테스가 그 프로타고라스랑 대화를 하면서 덕의 의미를 새롭게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아테네 그리스 사전이 있다면 그 사전에 적혀있던 덕의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를 밝히는 게 철학적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자는 그 핵심어의 의미를 달리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저자가 핵심어로 사용하고 있는 말이 저자에 의해서 어떤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지까지 여러분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 사전이 아니라 텍스트를 보고 텍스트가 나오는 덕이란 말이 있다면 덕이 나오는 구절구절들을 찾아다니면서 앞뒤 문맥을 따져볼 때 이 덕은 무슨 의미로 사용된 건지를 밝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나중에 논평할 때 그 저자가 이 핵심어를 적절히 잘 사용했는지 그렇지 못한지 그 부분을 우리가 논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하기 위해서라도 논평 단계에서 그 저자가 사용하는 핵심어의 의미 이걸 밝혀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있잖아요. 사전적 의미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고 철학자는 오히려 사전적 의미를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의미들. 그 다음에 이제 주장, 논지, 견해, 결론, 해결책을 갈 수 있는 부분. 자, 여러분들이 이제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프로타고라스라는 책을 한 학기 동안 읽을 텐데 그 책은 굉장히 좀 복잡한 책입니다. 플라톤 책 중에서도 좀 복잡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과제 앞두고 바로 읽으려고 그러면 숨이 턱턱 막혀서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평소에 그냥 시간 날 때 심심할 때 그럴 때 천천히 느긋하게 읽어 나가야 그래야 이제 가닥이 잡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책을 여러 번 읽으셔야 됩니다. 한 번 읽어서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이제 대면 수업을 주로 하던 시절에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와 나눠서 뭐 너무 오래전 얘기 같습니다만 그 마지막 대면지 두 번째 대면지도 할 때 학생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책 몇 번 읽어봤냐 이렇게 얘기하면 성적이 괜찮은 학생들 뭐 B 이상 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최소 3번 이상을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여러 번 읽는데 책을 똑같은 강도로 여러 번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쭉 읽는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무슨 얘기가 있는지만 확인해 본다는 의미에서 쭉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 기본 지침이라는 거는 우리가 책을 처음 읽을 때 눈에 띄는 것들, 눈여겨봐야 할 것들. 자, 그래서 이 저자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야? 주장은 뭐야? 그리고 2개 정도는 우리가 대략 알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 읽을 때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에다를 체크하세요. 이건 무슨 소리 그만 안 들어온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읽을 때는 아예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쭉 읽어 나가시고 두 번째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라는 부분을 체크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이제 핵심어와 그 의미 정도일 텐데 이게 좀 까다로울 경우에는 세 번째 읽을 때 그럼 세 번째 읽을 때는 체크됐던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세요. 그러니까 자, 이 구절을 잘 모르겠는데 다 읽어보니까 앞에 이 문제가 나오지만 뒤에 가서 이걸 좀 제대로 설명하더구만. 그러니까 그 설명을 이렇게 연결해보면 이 문장은 이런 뜻이었어 라든가 이 뒤에 나오는 말이 갑자기 나온 말 같지만 두 번, 세 번 읽어보니까 앞에 이미 복선이 깔려 있어갖고 그거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더구만. 이렇게 웹툰 보면 여러분들 뭐 그 댓글 달아놓은 거 보면 복선을 잘 찾고 그러던데 그런 거예요. 플라톤 책은 또 그런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세 번 정도. 그래서 세 번째 읽으면서 앞뒤 문맥을 따져서 해당되는 부분의 문제점 또는 의문점, 의미
이런 것들을 이제 해명하는 작업들을 해나갈 때 우리가 비로소 독해력이 증진된 겁니다. 초등학생 정도의 독해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에 어울리는 독해력으로 발전하는 거죠. 자, 이제 주장까지 했죠. 자, 하나 문제 핵심어 주장 여기 근거가 빠져 있군요. 왜 여기 빠졌지? 갑자기 빠졌네요. 자, 여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 주어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글이 논리적 글이다, 학술 에세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다른 사람에게 내 주장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 설득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면 논거인 겁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내 주장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세이에서는 반드시 논거가 있어야 돼요. 논거, 근거, 뭐 전제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논거, 근거, 전제 이런 것들이 이제 네 번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여기 빠졌네. 그래서 근거들도 나중에 찾을 때 주장과 맞춰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지? 라는 돋보기를 가지고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읽으면 근거들이 보이는 거죠. 아, 이런 근거로 하는 거구나. 그걸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그게 형식적 요약의 기본 지침입니다. 다시 번안 문제, 핵심어구 의미, 주장, 논지, 논리 이런 그 다음에 근거, 이유 또는 전제 뭐 이런 것들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네 가지가 형식적 요약의 기본 지침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뭐 여러분들은 뭐 쉬어도 상관없지만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